아마 서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양해를 구하고 서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조명재 선생님 발표 저로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던 이유는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어떤 부분의 어떤 출발점을 많이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있어서는 조명재 선생님과는 굉장히 전 다른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론 부분에서는 동의하는 바가 맞습니다만 전체적인 보는 눈은 아마도 정반대적인 시각을 아마 여러분들께 아마 제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들은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용성 스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지게 된 시각이라서 저로서는 아마 이게 굉장히 좋은 인연이었다, 또 좋은 계기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저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저는 용성 스님을 바라보는 제 관점은 한국사일 뿐만 아니라 이건 불교사로 봐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들은 거의 저는 한국사 또 한일 관계사 이런 점에서 주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문제는 한국사이자 동시에 세계 불교사다. 불교에 큰 어떤 흐름이 있었고 그 변화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점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근대성 문제를 제가 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대란 문제는 뭐 어느 학문 분야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근대란 말 자체가 유동적이기도 하고 다의적이기도 하고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부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불교라고 하는 걸 창종하신 적이 없습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교라고 부르는 것들을 공자가 동시대에 창종한 적이 없습니다. 근대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은 자신의 삶의 어떤 과정들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지금의 관점에서 근대성, 근대 이런 의미로 이제 부른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한국 학교에서 용성 스님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대략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조명재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전통과 근대의 가교 또 이제 송현주 같은 분들은 전통과 개혁의 중간 또 어떤 분들은 선사니까 이분은 전통주의자다 그러면서도 개혁적이었다 이러면서 뭔가 전통과 근대 전통과 개혁의 중간쯤에 이렇게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근대라고 하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델을 가지고 지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일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시대를 어떤 한 사람의 살아온 과정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근대란 말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초, 중, 고 이런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도 전부 근대 교육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대 이전에 전통적인 전근대 시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인 게 없었거나 소위 서당이라고 하는 것, 또 조금 더 나가면 성균관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 속에서 이제 생각하다가 전적으로 다른 것이 들어온 게 근대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경제 분야나 산업 분야에 있어서 산업 근대화, 조국 근대화 이랬을 때 모델도 방향도 뚜렷합니다.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전통 한의학이 아닌 다음에야 근대 의료 시스템, 기독교와 함께 들어온 근대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것이 이제 점점 쭉 발전해와서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됐겠죠. 그런데 불교는 우리의 오랜 전통이었어요. 여기에 근대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근대 기독교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종교학에서도 신학에서도 근대 기독교란 말은 없어요. 다만 기독교, 어떤 근대기의 기독교라고 하는 의미는 있죠. 근대기의 기독교가 어떻게 했을까?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근대기의 불교가 아니라 근대 불교, 소위 이제 modern Buddhism 이란 말로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양 학계에서 modern Buddhism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종파의 불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페즈가 대표적인 경우죠. 대성불교, 법화종 이런 것처럼 새로운 종파의 불교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발표문에 아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근대라고 하는 이런 틀을 가지지 말고 좀 보면 좋겠다라는 점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 한국 학계에서 왜 용성 스님을 제가 볼 때는 선사로서 어마어마하게 혁명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돌아가신 심재롱 교수님만 해도 용성은 중간점에 놓고 보수적 개혁가다 이러고 만해는 혁명적 전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만해를 근대 불교 얘기할 때마다 한국 불교, 조선 불교 개혁을 이야기할 때마다 중심에 놓고 그것으로부터 근거리 원거리를 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근대와 가깝다, 멀다, 보수다 이런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과연 유신론이 조선 불교 유신론이 모델로 있는 근대 불교라는 게 어떤 불교냐? 저는 사실 그거는 저는 일본 근대 불교를 모델로 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건 이영재의 조선불교 혁신론도 마찬가지고 퇴경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석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모델은 전적으로 일본 근대 불교가 모델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불교가 바뀌어야 된다는 정당성의 논리는 사회 진화론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사회 진화론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본 근대 불교는 게 뭐냐? 전 두 가지가 일본 근대 불교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조명재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메이지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본의 불교는 생존 전략으로 바뀝니다. 처음에 메이지 정부는 일본 불교를 내치고 국가 신도를 확립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본 불교가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충군과 에리, 그러니까 불교, 왕법과 불법이 같은 거다. 나중에 이노우에 엔라오라는 사람들이 이제 서양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정리한 이야기가 충군 에리입니다. 천황에 충성하는 것과 진리를 사랑하는 것, 그게 부처님의 이야기. 그 두 건 같은 거다. 이러면서 철저한 국가주의로 변모합니다. 아까 이제 거사불교, 제가불교 이런 문제들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왔던 문제가 있고요. 동시에 메이지 정부가 추구했던 어떤 유럽 중심주의적인 어떤 세계관, 유럽 문명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에서 불교학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후반부터 유럽인들은 불교를 문헌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에서는 자신들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그 국가에서 발견되는 그 종교를 연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옥스퍼드 대학이나 파리 대학에서 상당히 발전된 문헌학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의 고문헌들을 전부 연구합니다.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실제 고고학적 연구와 더불어서 문헌적인 수준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간 불교가 지금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오리지널 부디즘이라는 겁니다. 그 오리지널 부디즘이라는 걸 일본인들이 곤본 불교라고 번역했고 지금 사실 우리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이럴 때 굉장히 가지고 있는 의도와 실제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곤본 불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불교는 다릅니다. 그것은 현실에 타락하고 퇴복한 이 불교가 아니라 위대하신 그 인도의 오래된 고대인 샤캬무니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보여줄게 한 것이 소위 곤본 불교, 근본 불교, 오리지널 불교였습니다. 그것이 근대 불교학이었고 그 근대 불교학을 일본이 수입합니다. 하면서 일본인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된 엉터리 불교를 믿어왔고 여기에 제대로 된 불교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근본 불교학, 유럽의 어떤 그 불교 근대 불교학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불교, 일본 불교의 생존 전략으로서 가졌던 국가주의 불교, 충군 애국이 곧 불교다라고 하는 그 생각, 이것이 결합된 것이 일본 근대 불교였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본 근본 불교가 그럼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느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2차 대전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지금 지속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 레이유가이나 소카가카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어떤 제가 중심의 불교들이 쭉 등장을 해오죠. 그것들은 모르나 소위 우리가 모델로 하고자 했던
대학에서 불교를 가르치고 대학에서 불교를 연구하고 활발한 문화활동을 하고 그런 근대 불교 모습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 불교 학자들 안에서 근대 불교학이란 이름으로 존속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오늘 뭐 근본 주제는 아닙니다만 다르마팔라가 주도가 됐던 스리랑카의 근대 불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르마팔라는 출신부터 스리랑카의 중산층 아주 괜찮은 집안에 자랐고 쭉 대학교 칼리지까지 전부 기독교학에서 쭉 자랐어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부처님께 기이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어떤 불교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불교를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옥스퍼드 대학의 근대 불교학이었고 또 이분이 스리랑카에서 늘 봐왔던 장로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르마팔라가 근대 불교의 중요한 인물처럼 얘기되고 서양의 불교를 알리는 중요한 얘기를 한 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다르마팔라는 서양인들에 의해서 재구성된 불교를 자기 입으로 전통이란 이름으로 서구인들에게 다시 얘기했던 경우입니다. 그게 프로테스탄트 부디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곰브리치나 이런 분들이 지금 옥스퍼드 대학에 불교사 하는 그런 분들이 늘 우리 부르는 이름이 그 불교를 부르는 이름이 프로테스탄트 부디즘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부디즘이라는 것은 지금도 하나의 학계의 공식 명칭입니다. 그러면 지금 스리랑카에 프로테스탄트 부디즘이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 근대 불교라고 하는 것들의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형태는 지금 유럽과 미국의 불교 형태입니다. 또 물론 거기에도 이제 우리 아시아의 전통 불교가 가 있기도 합니다만 실제 또 베첼러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불교가 소위 지금 우리가 말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근대 불교였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그 근대 불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아까 유럽적인 재해석된 불교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만 재해석의 과정에서 동양의 현재는 초라한 잘못된 타락한 불교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 점이 한 가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례, 예불 이런 것들을 미신으로 치부하게 되고 현실 불교 자체의 개혁보다는 현실 불교를 부정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근대 불교의 어떤 모습이었고 그 당시 한국 조선불교 선각자들의 개혁론의 핵심적 주제들이었습니다. 실제 조선불교 위신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누구에게 읽히기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은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찾아왔는데요. 예, 34쪽입니다. 34쪽 중간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 조선불교 위신론이라든가 조선불교 개혁론, 혁신론, 그 당시 선각자들의 뭐 여러 가지 개혁론을 보면 저는 이건 일종의 자기 과시적 계몽 이상의 의미가 없다. 도대체 이게 그 당시 조선 불교인 자신들이 생각할 때 개혁의 대상이고 유신돼야 될 조선 불교인들을 읽히기 위해서 쓴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의 자기 과시적 계몽 활동, 자기 과시적 계몽 아닌가? 그건 사실은 1900년대 해외 유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태도였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앞에 얘기들 제가 얼마 전에 했고요. 거기에서 보면 조선 불교 유신론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기본, 데이비드 흠, 벨포르, 볼테르, 게테, 윌리엄 베트, 카보우르 지금 저도 잘 모르는 이름들이 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읽히기 위한 것인가? 그런 점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점들은 저는 왜 이것이 조선불교의 그 당시 근대기 조선불교의 중심에 놔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한 번도 실천되거나 제도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카데미즘적인 기획에 불과했다. 저 같은 사람이 조계종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이 얘기가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왜? 그런데 왜 이러한 어떤 제안 정도, 론 정도 이 얘기가 왜 한국 근대기 불교의 어떤 중심에 놓여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해를 비롯한 석전 뭐 여러 어떤 그 퇴경 이런 분들의 개혁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실천이 시도되거나 제도화되는 노력이 있었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론 안에 그쳤던 것에 불과하다.
또 이 이면에는 그 당시 일본 불교라든지 중국의 거사 불교라든지 한국보다 훨씬 나은 형편의 여러 가지 불교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그쪽과 동렬해 놓고 조선 불교는 철저하게 개혁의 대상일 뿐 이러한 자기 분열적 정세들이 드러나고 있다. 사실은 이건 제가 너무 이 조선 불교 선각자들을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국문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그 당시 유학생들이나 소위 선각자들을 보는 하나의 지금 새로운 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당시 우리가 조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근대 문제는 단순한 적응의 문제만이 아니라 극복이라고 하는 이중의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동양 근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적응의 문제입니다. 적응의만이 아니라 극복이라고 하는 이중 과제를 그 당시 선각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본다면은 저는 퇴경이나 석전이나 만해 이분들은 근대 적응 이상의 이 얘기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모방적 근대론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자, 이러한 어떤 관점에 이걸 놓고 보면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당시에 소위 제국주의가 약소국을 침략하는 어떤 정당화의 논리가 사회 진화론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불교가 바뀌어야 되는 논리로 다시 재사용돼야 되는지를 지금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그런 절박한 현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침략당하는 우리의 당한 그 식민지화라고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그것이 왜 다시 우리가 또 바뀌어야 되는 그 논리가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침 용승스님께서 불일이라고 하는 1924년 그 창간사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이 글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불일 창간사에 보면 사랑은 끊어졌다. 인도, 사람 인자 길두자입니다. 인도는 멸망되었다. 온 인류는 지금 거짓의 탈을 쓰고 약탈의 창을 들었도다. 자, 중략하고요. 약육 강식을 유일의 진리로 표방하고 강권적 도덕임을 공공연히 부르짖는 현세이다. 저는 이게 지금 그 당시 소위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입장의 을 바라본 우리의 처지에 대한 전 용승 스님의 시대 인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승 스님은 어떤 그 당시 어떤 그런 근대 적응과 극복이라고 하는 그 이중의 과제에서 이분의 삶은 어떠했는가라고 이제 바라볼 때 저는 용승 스님의 자기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 인식도 그랬고 또 당신이 살아갔던 모습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는 불변수연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선에게서 절박했던 것은 무엇이 내가 지켜야 될 정법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이며 또 이 새로운 시세의 변에서 내가 어떻게 수연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분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법을 지키는 것이 민족의 존엄성을 위한 거냐 부처님 정법을 위한 거냐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어떤 질문은 저는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절박한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34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최근 일본 동경대학에 이타가키 유조 교수가 원불교 100주년에 오셔서 했던 기조강연 내용을 보면은 이분은 전통을 극복하는 것이 근대화가 아니라 사실은 전통적 가치로부터 근대성을 획득하고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간디를 예를 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간디는 굉장히 근대적 지식인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 근대적 지식인이죠. 그런데 이분이 영국 제국주의에 맞싸우기 위해서 가져왔던 그 이념운동 또 실천운동 중에 하나가 사티아그라하 진리 바지 운동이라고 그러죠. 사티아그라하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사실은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전에 있었던 인도의 종교문화
리그베다라든가 바가바기타, 우파니샤트 이런 것들의 기초가 되었던 그걸로부터 나온 인도인의 종교 윤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야마스인데 그 야마스에 기초한 것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야마스에 기초했기 때문에 소위 자유, 존엄, 정의 이런 근대성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전통으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서양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다. 저는 사실은 이것이 근대를 어떻게 적응하고 근대를 극복하느냐 이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근대를 만들어가는 계속 급급하게 미완성을 지금 계속 조급해하면서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탈근대를 이야기한 지금 근대를 극복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용성 스님의 시대와도 지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용성 스님이 아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선사로서 전통적인 선사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시기 직전에 했던 것이 기원정종이라는 저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용성 스님은 이미 시대가 돌아간 이 얘기는 많이 알고 계셨고 어떤 일을 내가 할 것인가를 결정한 상태에서 기원정종이라는 저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원정종은 책의 제목이자 용성 스님께서 대중을 위해 쓴 최초의 책의 제목이자 저는 앞으로 당신이 갈 길의 지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원정종이란 이름. 그리고 사실은 삼장역회를 조직하시면서 삼장역회 나중에 이제 그 연기에 대한 글을 쓱 쓰시지 않습니까? 쓰시면서 했던 말이 나는 이 번역을 통해서 번역을 하는 것은 진리의 나침반을 만들고자 한다. 진리의 나침반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용성스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어떤 불변이라고 하는 부분, 이 출발은 원래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어떤 진리의 나침반, 당신의 출발점, 모든 힘의 원천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각이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용성 스님하고 같은 해에 태어났던 스리랑카의 달마팔라가 똑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1864년생입니다. 그래서 1933년에 돌아가셨는데 또 두 분은 한국에서 서울에서 만나신 적도 있죠. 그런데 이 두 분의 연관을 보면은 나중에 달마팔라의 연설문, 서가문 모든 것을 모아서 집성한 책의 제목이 Return to Righteousness입니다. Return to Righteousness. 그러니까 우리 기원정종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마 달마팔라가 왔을 때 이미 기원정종이 출판이 됐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실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요. 다만 또 한 가지는 이미 이 달마팔라가 서울에 왔을 당시에 이미 마하보디 소사이티라는 것을 이미 결성을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용성 스님은 그 이후에 대각 사상, 대각회, 또 대각 여러 가지 대각교 이런 것들을 대각이라고 하는 중심.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에 놓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게 되죠. 또 이제 또 흥미로운 것은 유훈 13호기인가요? 그걸 보면 불교 성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가야불교 성지, 신라불교 성지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달마팔라가 서울에 왔던 목적도 인도의 부처님의 성지 회복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활동 그 과정에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왔던 것이거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알고도 있었어요.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마네와 달마팔라가 서간문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마네가 누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했다는 얘기들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뭔가 용성 스님께서 기원정종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이 시대를 극복하겠다. 전통적 가치 입각해서 이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새롭게 우리가 적응하겠다. 이런 어떤 것들과 이런 모두 이런 것들이 뭔가 어떤 의미 있는 공시성이 아닌가. 싱크로시티한 어떤 그런 의미 있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의미 있는 공시성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자, 36쪽 잠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죠. 한편
본래를 확인한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건 아니었다.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수연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용승스님은 그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새로운 시세를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경전의 한글 번역, 여성을 포함한 재가자들에 대한 참선 지도, 공동체의 경제 자립을 위한 실천 노력들, 한글 의례, 어린이 법회, 찬불가 제작 등은 그가 시세의 변화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 주체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가 시도하고 실천하였던 것은 한국 불교사 초유의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혁이라든가 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건대성이라고 하는 어떤 한 틀을 가지고 자꾸 부족하다, 모자란다, 못왔다, 아직은 미완성이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합니다. 자, 37쪽 본문 맨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불변수연은 용승스님의 역사의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행적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용승스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사였습니다. 그러나 시절인연에 따른 그의 행적은 다채롭습니다. 때로는 독립투사였고, 때로는 법사였고, 번역가였고, 때로는 사업 경영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어린이를 위해 풍금치고 찬불가를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봉에게 보낸 서간문에서 스스로 토론하고 있듯이 그의 삶은 대단히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 서간문들에 나타나는 용승스님 삶은 굉장히 고단한 삶이에요. 고단한 삶이었고, 또 아베 미츠이에라고 그 당시 총독부 실력자에게 보낸 서간문을 보면 거기에는 서슴지 않고 어떤 청탁도 하세요. 임재종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우기 위한 청탁을 하는데, 이제 그걸 두고 예일대 김한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대단히 아주 근시안적으로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성 스님의 어떤 역사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아베 미치에 보낸 편지를 두고 일제 실력자에게 무슨 청탁했다,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식민과 피식민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구도로만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번 발표문을 준비한 과정에서 충분히 제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저는 용성 스님께서 가지고 있던 당신의 시대의식, 또 어떤 부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학이 얘기했던 시천주 보국 안민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용성 스님만이 아니라 그 당시 성각자들, 그 당시 어떤 조선의 지식인들이 갖고 있던 공통의 문제의식이었을 겁니다. 시천주는 굉장히 종교적인 주제입니다. 보국 안민은 사회과학이라 그래야 될까? 아니면 그러니까 불교로 이야기하면 불법과 수연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법과 사회 참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시천주 보국 안민이라는 주제는 당시 기독교 선각자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었어요. 그 당시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실제로 보국 안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조선 한말 기독교 지식인들을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왔던 기독교 선교사들이 철저하게 교육받고 온 것은 재정 분리의 문제였어요. 미국에서 교육받고 올 때 그렇게 왔는데, 여기에 자꾸 지식인들이 와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을 때 상당한 갈등을 많이 일으킵니다. 저는 그 당시 종교를 떠나서 모든 어떤 그 당시 선각자들, 지식인들이 갖고 있던 공통의 문제의식이 시천주, 보국, 안민, 이 문제였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모임의 주제 중에 하나인 그 창조적 개성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우리가 근대 불교를 이야기하고 근대기를 이야기할 때 소위 근대화를 위한 패스트 트랙, 이거 이제 잊어버리자. 아무리 그 당시에 범어 경전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든 간에 그거는 전부 모방적 근대고 설익은 근대, 그런 어떤 이제 패스트 트랙의 어떤 그런 근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전통적 가치의 확인을 통해서
용성 스님이 그랬듯이 힘겹고 더디고 고단한 그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된다. 아직도 우리가 시간이 필요한 그 시간을 더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지속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훨씬 더 힘의 원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용성 스님의 불교의 어떤 핵심은 전통과 근대적 사회 환경에서의 어떤 만난 자기 변화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 가치에서 출발한 자기 변화 이런 문제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불교 사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전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이라고 하는 것 동아시아에서는 실제 역사에서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불교가 들어왔을 때 이미 사회적인 어떤 부분 체제나 정치 체제나 사회 제도 부분에서 유교가 확실하게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는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으로만 남아있던 어떤 것들이었어요. 저는 실제로 이것들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노력된 것이 오히려 근대기 용성 스님과 몇몇 스님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본다면 우리는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불교, 보살 정신이라고 하는 그 역사는 대단히 짧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더디지만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성 선생님이 남기셨다고 하는 아마 그 3대 교화 3대 지침 생활화, 대중화, 지성화 저는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는 한국 불교의 전통적인 선에서 출발한 한 분이 근대적 환경 속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지도를 나름대로 제시한 것이 이 생활화, 대중화, 지성화 문제인데요. 이 점에서 보면 전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현재 우선 생활화 혹은 대중화 이 점에서 본다면 저는 한국 불교 오늘날 한국을 보면서 굉장히 스스로 우려한 것은 저 자신도 반성합니다만 불교의 교리화와 지식화입니다. 어려운 교리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전 불교 신행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기복불교보다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차라리 기복불교가 더 낫지 않느냐. 난 지식화, 교리화 이 부분은 지금 심각하게 한국의 불교 여러분들이 고민해봐야 될 어떤 전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에겐 중요한 것은 실천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정토에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오늘날 한국 불교, 특히 조계종단을 중심으로 한국 불교의 정서적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봉암사 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봉암사 결사 문제 우리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한번 재평가하고 극복해야 될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처 불교와의 여러 가지 어떤 싸움의 과정에서 부처님 법대로 돌아가자.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뛰어난 구호였을지 모르나 어떻게 부처님 법대로 돌아간 것이 한 길이기만 했겠어요. 용성 스님 경우를 보면 부처님 법대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제로운 수연의 실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회적인 참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하나를 딱 잘라버리고 부처님 법대로 라고 하는 어떤 구호로서 사실 근대기에 있었던 여러 근대적인 노력들, 새로운 불교의 어떤 모습들을 다 일거에 제거해버리는 어떤 효과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암사 결사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와 함께 이것을 어떻게 넘어간 지금 탈근대의 불교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저는 결국은 불교가 우리한테 대승불교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초기 불교가 아쇼카 왕이 이야기했던 대로 불설은 선설이다라고 하는데 머물렀던 데 비해서 전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불설 선설을 넘어서 선설불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인간에 대한 역사에 관한 많은 지식들이 있고 많은 어떤 성각들이 있습니다. 이 어떤 모든 성각들의 그런 얘기들이 불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폭과 개방성을 저는 불교 역사가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저는 용성 스님을 오늘날 우리의 의미로서 계승하는 그러한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